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완공하고도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전국에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던 건설업체, 둘 중 하나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 답안지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건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철근 씨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올해 78, 뼛속까지 스민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그의 훈장이자 이력서였다. 젊은 시절,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파트를 올린 건설 역군이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벽돌이 되고 그의 밤샘이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책에 나섰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단지 너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이었다. 가온체 퍼스트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쿵쿵 쇠 파이프 부딪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숨이 멎어버린 듯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앳된 얼굴의 경비원 청년이 꾸벅 인사를 건넸다. 박철근 씨는 멋쩍게 웃으며 현장을 가리켰다. 이놈의 직업병이 무서운 게야. 평생 저런 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며칠 조용하기만 해도 속이 다 궁금해서 오늘은 인부들이 영 안 보이네.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더딘가? 청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른 말을 꺼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 하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박철근 씨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헛헛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귓가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잔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놈의 아파트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닳고 닳도록 쳐다보면 당신 이름이라도 새겨준답니까?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저 현장을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그곳엔 부부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영수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조촐했지만 정갈했다. 순자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24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TV에서는 연일 시끄러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업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시한폭탄 터지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육박, 악성 미분양 사상 최고치. 박철근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저렇게 겁을 줘야 집 없는 사람들이 헐값에 집이라도 살까 싶어서 저러는 게지. 집이란 건 말이야. 땅 위에 짓는 순간부터 값이 오르게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야.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갖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밥알만 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영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며칠째 잠을 통 못 잔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걔가 원래 속갯말을 잘 안 하는 애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쓰나? 내가 다 알아서 계약한 데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없어서 탈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박철근 씨의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되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 영수였다. 한눈에 봐도 몇층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하고 눈은 퀭했다. 제철 과일이라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이놈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냐? 이리 와서 숟가락 하나 더 놔라. 순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철근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가온채 퍼스트,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몇 채 더 계약해서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아버지께 받은 돈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추가 계약을 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는 유령 아파트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편법이었다. 처음 2%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이자는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고 건설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이 쌀이자 결국 건설사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박철근 씨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가온채 퍼스트는 그렇게 한순간에 거대한 흉물이자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전부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냐? 박철근 씨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수많은 아파트들. 그중 단 하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좀비 기업이랍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제가 계약한 곳도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철근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자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이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철근 씨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온채 퍼스트 공사 현장. 높다란 가림막에는 프리미엄의 완성,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신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림막에 찢어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건물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주름진 뺨을 헐키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한 칸이 누군가의 꿈이고 행복이라고. 그러니 벽돌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짓는 건물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것이라 믿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정직한 땀의 가치가 종이 몇 장의 계약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걸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그의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등 뒤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영수였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지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다.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근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공허했다. 평생 쇠하고 흙만 만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들만 믿고 살았지. 저놈의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앙상한 건물의 뼈대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길 봐라. 저게 무너진 게 아니야. 저걸 짓던 사람, 저걸 팔던 사람, 그리고 저걸 사려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게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그때였다. 박철근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옷을 털어주던 그 손길처럼. 아니다. 집이 무너진 거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아비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가르쳤구나.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무너진 곳에 새로 집을 짓던 사람이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지으면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전처럼 번쩍이는 집은 아닐 게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게야. 그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그게 우리의 답안지입니까? 영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였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진짜 인생 답안지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올해 73, 3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그의 손은 이제 분필 가루 대신 보드라운 흙과 작은 새싹들을 매만진다. 그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텃밭은 부부의 작은 왕국이자 보물창고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 상추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싱그러움이 그의 노후를 채우는 가장 큰 사치다. 그에게 집이란 화려한 조망이나 평수가 아니라 이처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 공간 그 자체였다. 그의 평화로운 노후에도 거센 파도가 덮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는 2020년, 퇴직 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특히 젊어서부터 막역하게 지낸 친구 이동욱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했다. 민준아, 자네 그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 물가 오르는 거 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피가 2배는 붙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놨어. 평생 교직에만 있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내 박숙자 여사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 딸 시집 갈 때 손주들 과자 값이라도 넉넉히 쥐어주려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주선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현란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확정 수익, 프리미엄 보장 같은 단어들을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다. 봐, 다들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 자네만 뒤처질 건가? 인생은 말이야. 가끔은 배짱 좋게 질러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의 초조한 눈빛과 친구의 재촉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는 평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친구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답답한 양반아,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다. 김민준 씨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해온 삶의 궤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역사 선생이었소. 역사를 보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건 반드시 차갑게 식거나 산산조각이 나더군. 우리는 평생 저 가계부의 숫자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걸 수는 없소. 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날 밤 화려한 대박의 꿈 대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겨울, 김민준 씨는 옥상 텃밭에서 갓 수확한 물을 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무로 뜨끈한 어묵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줄도산하는 건설사와 공실로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들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가 투자할 뻔했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이동욱은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민준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를 비웃거나 자신의 선택에 우쭐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투자 설명회장을 빠져나오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어묵 맛 좀 봐요. 당신이 키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었다. 창밖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월급, 아니 연금 입금 알림은 이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그 돈으로 손주들의 장난감을 사주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국내의 작은 소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수십억 자산가의 삶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는 삶. 그것이 김민준 씨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답안지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화려한 성을 쌓으려 욕심내기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작은 초가를 단단하게 짓는 지혜. 김민준 씨는 흘고든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의 화려한 조망보다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랑의 시대를 살아온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철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하는 PF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3년 말에 135조 원을 넘더니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돈은 열에 하나는 제때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었다는 건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위험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텅텅 빈 아파트, 즉 미분양 문제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6만 9천 가구나 쌓여 있습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8천 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미분양 물량의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투자했던 가온체 퍼스트처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통째로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교활하게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당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로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4년 만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금은 기본이고 확정 수익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아무나 못 사는 프리미엄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랑 엮어서 더 복잡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교사였던 김민준 선생님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옥상 텃밭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단단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친구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투기적인 투자를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 친구는 PF 부실 사태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김민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소소한 텃밭 농사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인생 답안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수익성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성과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3층 연금 체계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퇴직연금 IRP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 중심으로 굴려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ETF 같은 상품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말입니다. 관리비에 세금에 집이 비어있을 때의 손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해서 50대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서 소득을 보충하고 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한 달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로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의 아픔과 김민준 선생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 답안지는 눈앞에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소박한 나만의 성벽을 쌓는 지혜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철근 씨, 가족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전반에 걸친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노후 자산관리법,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금융활용법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배당주 ET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취업과 연금 수령 조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지자체 기관들도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연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해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더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또 자산을 인출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P, 그리고 일반 금융 계좌 순으로 인출하는 슬로테크 전략을 쓰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교묘한 금융 및 투자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예방 교육과 법적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은행 앱에 어르신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들어간 시니어 전용 카드를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만약 불행히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철근 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김민준 씨의 평온한 노후는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앞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는 해지는 붉은 노을이 깊어갈수록 세월의 강물은 더욱 잔잔히 흘러가고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 별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고요한 물결에 마음을 기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물녘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박철근 씨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김민준 씨처럼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더욱 가슴 저미는 울림을 줍니다. 박철근 씨의 눈물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잔혹함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던가요? 이 시대의 자식된 도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있었을까요? 먹먹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민준 씨의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없이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우리 5060세대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철근 씨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김민준 씨의 평온함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놓은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주변에 털어놓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며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디쯤 와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오셨나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까지 보낸 30 넘은 자녀가 월급 280만 원으론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시지 않나요? 정작 우리도 50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데 말입니다. 우리 때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겨워 보일까요?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자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주 끝? 아닙니다.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일 겁니다. 평생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 신문 배달부가 던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갓 68, 그의 인생 대부분은 철강회사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정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던 35년. 그것이 만수 씨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단단한 질서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방 3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성실이라는 훈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3년 전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칼날에 베어 너덜너덜해졌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가 알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침은 뜨거운 용광로 앞이 아닌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습관처럼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저 문 너머에는 그의 아픈 손가락, 32살의 아들 지혁이 있었다. 저놈은 아직도 자나? 만수 씨의 목소리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 순자 씨가 밥솥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뭘 하는 것 같던데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
나이 30 넘어 애비 집에 얹혀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내 나이 때는, 아이고, 또 그놈의 내 나이 때는 소리. 순자 씨는 밥주걱을 든 채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간 남편의 레퍼토리를 들어온 자의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만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절, 32은 이미 아이 둘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그 돈을 모아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다. 회사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고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지역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만수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의 이력서에는 6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계약직 같은 환승의 기록만 가득했다. 정규직 공채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월급 280만 원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전 결국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너 어제 면접 본다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만수 씨가 기어이 참고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지역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죠 뭐.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굴 거면 뭐하러 대학은 나왔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버지가 뭘 아세요? 지역의 대답은 차가웠다. 제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아버진 좋았잖아요. 회사만 다니면 집도 사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우린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평생 알바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 자식이 애비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퉁쳐. 내가 용광로 앞에서 땀 한번 흘려봤어. 밤새 기계 돌리면서 눈 한번 지새워봤어. 그런다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요? 아버지가 아는 세상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고성 사이에서 순자 씨의 그만들 좀 해.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역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제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 몰래 현관을 나섰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납보다 한 뼘은 더 처져 보였다. 그렇다. 그는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반토막이 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소득의 절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밤새 다리 붓는 고통과 순찰의 지루함을 견디며 버는 15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가장의 무게로 살아온 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다. 어서 빨리 번듯한 직장을 구해 독립하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갔다. 지역은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밤마다 꾸벅꾸벅 졸며 지키는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쌩 지나가는 젊은 아들을 얼마나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지, 저렇게라도 제 밥벌이를 하는 게 기특하다가도 왜 저런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속이 상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지역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놀라 물었다. 지역아, 이게 무슨 짐이니? 지방에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냥 내려가서 뭐라도 하려고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도망치는구나. 이 힘든 서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구나.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고작 한다는 게 지방 계약직이냐? 그게 내가 찾은 답이야? 이럴 거면 그 비싼 등록금은 왜 갖다 바쳤어? 내 애비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지역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먹칠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차라리 여러 회사 옮겨 다니면서 내 능력 키우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아버지의 그 성실이, 그 정답이 지금 세상에선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 한마디가 만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아들의 입에서 틀렸다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아, 아버지. 지역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역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옆에서 너긋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자 씨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보였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역에게 건넸다. 만수 씨의 경비원 월급 명세서였다.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날부터 내 아버지는 밤마다 저 일을 했어. 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는 거,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 미안해서 내 눈치 보일까봐, 혹시라도 내 기죽을까봐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한테 잔소리한 거?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아비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월급 명세서 위로 떨어졌다. 153만 4,200원. 그 숫자 위에 아버지의 고단한 밤들이 굽은 어깨가 까맣게 타들어갔을 속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었다. 오답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이 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비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만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다. 꼴이 이게 뭐냐? 아비라는 게 자식 앞에서. 자책 섞인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갖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처럼 단단한 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틀렸어요. 지역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둘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맑은 이슬이 맺혔다. 아들의 따뜻한 손 위로 그 이슬이 방울져 떨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68년의 세월과 32년의 세월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있었다. 평생을 달려 서로 다른 도착지에 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길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원한 만수 씨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겠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내미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달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푸드 관련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면 뭐 어떤가. 대기업이 아니면 또 어떤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만수 씨는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따뜻하게 길을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고단한 어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길이 달라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멀었던 한 뼘의 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흙냄새와 섞인 짙은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감싸는 이곳에 김진태 65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쇳소리나 신문 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위에서 아내 혜숙 씨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65. 그의 얼굴엔 그늘 대신 자신이 가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간 종합상사에 몸담았던 그의 인생 전반전이 수출 서류와 해외 바이어들로 채워졌다면 후반전은 대패와 사포,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훈장 위에 지혜라는 훈장을 하나 더 단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삶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태 씨에게도 칼바람이 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채가시지 않은 회사에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였지만 세상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부장이 면담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애들 학자금에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인데 난 이제 뭐 먹고 사냐. 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허름한 포장마차의 풍경. 그것은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 예고편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것이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기술이 없다면 나 역시 언젠가 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 목 바로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태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김 부장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먼지 날리는 목공 학원의 김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회식과 골프 약속을 줄이고 그 돈과 시간을 고스란히 나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쳐 매끈한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어떤 승진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처음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남편의 눈에서 평생 처음 보는 생기와 열정을 발견하고는 이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작은 창고를 얻어 진태네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아기 침대나 책장을 만들어주던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내 기술로 번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진태 씨에게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태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길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좋아하겠냐? 내가 아버지 좀 도와다오. 민주는 아버지의 부탁에 신이 나서 목공소의 온라인 스토리를 꾸미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면
아들은 그 위에 디지털로 옷을 입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자는 주말마다 공방에 마주 앉아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고,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진태 씨는 아들의 세상에서 소통과 마케팅을 배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에서 뚝심과 장인정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닌다고 걱정하는 집도 많던데,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아비가 돼서 자식 걱정이 왜 없겠냐.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너희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내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버지가 회사 이름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진태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하나, 주식에 넣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지만 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내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양평에 지금의 공방 겸 주택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과는 주문받은 가구를 만드는 즐거움과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옹이 하나 없는 매끈한 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는 이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실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과 그것을 받고 기뻐할 고객의 얼굴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 막히기 전에 옆에 작은 새끼를 하나 파둔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에는 단 하나의 큰 길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새끼를 미리 내어두었습니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제의 정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김진태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 식탁 주문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의 평온함이 짙은 나무 향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35해를 꼬박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은 바로 소득 절벽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의 40%에 가깝다고 하니 박만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50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내분 몰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만수 씨의 모습이 바로 그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지혁 씨와의 갈등이었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죠. 월급이 좀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 사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어렵게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고용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단절되고 깊은 무력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본 김진태 씨는 어땠나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셨죠. 이미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쉰 초반부터 퇴근하고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목공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요즘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정보기술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김진태 씨는 그런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보기 좋았던 건 웹툰 작가인 아들 민준 씨와의 협력이었죠. 아들의 젊은 감각과 온라인 홍보 능력에 아버지의 손재주가 더해지니 사업이 날개를 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고 말하는데 김진태 씨는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이죠. 결국 두 분의 사례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방법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식 세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닥쳐온 소득 절벽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 이음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자신의 3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단순 야간 경비직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만수 씨가 소유한 방 3칸짜리 아파트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절벽의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교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50대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정보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박만수 씨와 아들 지혁 씨처럼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는 비단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 부자처럼 지혜롭게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재 서포터즈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시니어 멘토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방식으로 박만수 씨의 오랜 경험이 아들 지혁 씨의 실버푸드 사업 아이디어에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텃밭 공동 가꾸기나 공동 창작 활동 같은 지역 기반 세대 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 나의 시대가 정답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지혁 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엔잡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근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혁 씨가 실버푸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펀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직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지혁 씨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소유 평생 직장에서 경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엔잡러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만수 씨의 비극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진태 씨의 성공은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샛길과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명한 사례인 거죠. 우리 채널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김진태 씨처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 시간의 강물 흘러 어느덧 백발설이 안고 주름 깊어졌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 지나온 세월은 아름다운 자산이 되고 다가올 날들은 미지의 선물 같아라. 두려움보다 기대로, 망설임보다 용기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진태 씨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시녀들의 자화상을 마주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어깨와 아들과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외로이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은 깊은 탄식으로만 남았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지 정보의 한 조각,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은 비단 박만수 씨만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의 노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만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김진태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벅찬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막막함으로 돌아와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 머리칼과 깊어진 주름 속에 담긴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꺼내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은 박만수 씨처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김진태 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웃음꽃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꼼꼼한 정책부터 숨겨진 생활 팁,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가슴 벅찬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며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